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봉선사 문화당의 그 반장님과 그리고 네 분의 보살님 그리고 줌의 변혁주 거사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오늘 문화당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하려고 요번 그 이제 첫 학기죠. 가을 학기 첫 시간인데 오늘은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봉선사 월인석보 대학 저는 튀르키예 LGS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음, 오늘은 이 책 다 갖고 오셨죠? 이따가 여기 문화당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사인을 해드릴게요. 책 갖고 오신 거. 예. 변혁주 거사님은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만나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음,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아니 그냥 엔터? 예, 엔터만 쳐도 돼요. 예, 예. 그 그리고 제목이 오늘은 갑이라국 정반항의 맏아드님, 맏아드님 시달타 태자라는 게 이제 제목인데 일단 우리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책 갖고 계시죠? 우리 책? 예, 예.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책을 한 번씩 만져보고 책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만져보시면 좀 어떠세요? 예, 예, 1권보다 얇죠. 이게 79장밖에 안 되니까. 1권은 몇 장?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예, 108장. 예, 그래서, 세조임금이, 그 108 참회, 108배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월인석부 1권을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요, 월인석보 제2권이라고 상단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를 펴주세요. 엔터를 누르면 옆으로 가니까 그 밑에 화살표 있죠? 왼쪽 화살표. 네. 예, 모양인데, 요게 이제 비람강생, 그 갑이라국 람비니 동산에서, 이제 아기 태자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시면, 이제 정진원에 대해서 이제 왼쪽 날개에 양력이 쓰여져 있죠.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거의 그 1회나 마찬가지예요. 남학생들이 이제 다 군대를 가고 그래서 제가 홍익대학교 국어과 3회인데 제가 또 최초의 졸업하고 조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학을 전공하고 석가상절하고 머리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 학위를 어, 94년도에 받은 국어학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불교 경전 내용으로 석고상절 머리석보가 되어 있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다시 박사과정으로 한국유사를 주제로 이제 불교로 박사를 받으면 철학박사가 돼요. 그래서 문학박사, 철학박사. 그래서 보통은 문사철, 그래서 이걸 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문학, 역사학, 철학. 근데 이제 삼국유사가 역사에 관련된 책이니까 주로 삼국시대의 이야기니까 이제 역사까지 같이 아울러서 저는 제가 스스로를 인문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까지 이제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에 이제 유럽 담당하는 연구교수 역임을 하고 작년 이맘때 9월서부터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국명이 바뀐 터키 국립 LGS 대학교 한국 학과 교수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정년까지 지금 제가 3년 남았는데 3년을 더 그래서 총 4년을 이제 근무하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이걸 보통은 이제 종신 교수 또는 뭐
영어로는 테뉴어 교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불경 그리고 삼국유사 이 두 책이 고려시대까지의 걸작을 꼽으라면 저는 삼국유사를 꼽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걸작 당연히 훈민정음 불경, 척보상절, 월인석보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선사의 불자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터키에 있기 전에도 2000년 전부터 2000년도부터 20여 년 동안 유럽에 거의 뭐 매년 특강을 가거나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또 한국학과 교수를 하거나 하면서 유럽의 한국학을 알리는 일에 이제 평생을 이제 쏟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그래서 국내외 강의, 그다음에 이렇게 책을 쓰는 글쓰기 이런 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K 클래식 콘텐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K 클래식 한국학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월윤석보, 석보상절, 법화경원에 이런 걸 이제 그 문학박사 받은 책을 단행본으로 낸 게 중세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를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으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삼국유사는 영웅호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그 영웅호걸을 보다 몇 배 훌륭한 어머니, 아내, 누이, 동생 이런 여성들이 함께 조화롭게 그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룩해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라는 책은 이제 통일신라라고 보통 부르는 삼국 중에 제일 힘도 약하고 제일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을 했는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자장율사, 자장율사와 사촌 남매간인 선덕여왕의 활약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걸 또 이제 굉장히 그 삼국유사에 있는 열 몇 가지의 자장과 선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아서 제가 써놓은 그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을밤에 잠 안 올 때 읽으시면 잠 잘 오고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도 삼국유사 속에 원효 이야기가 한 10군데 나오는데 그 10군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어,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원효가 세계적인 석학임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이 한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끝낸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넘기시면 또 이렇게 제목 앞에 변혁수 선생님 보이시나요? 또 이 표지랑 그림 앞에 제가 이 책이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책이라는 그런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 봐요. 지난번에 이 책 프롤로그를 안 읽어보셨죠? 제가 읽었던가요? 읽었나요? 읽었어요? 예, 그러면 프롤로그 빼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 7쪽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실 때 이제는 그림이 예쁘니까 제목이 그럴싸하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사시면 안 되고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면 목차와 지은이를 보셔야 돼요. 그 지은이가 이 책을 쓸 만큼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책의 뼈대는 이제 목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차와 지은이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그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책을 참고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참고문헌이 나오는데 그 참고문헌도 이제 보시면 책을 사는데 실수나 실패가 없어요. 목차는 프롤로그는 이제 머릿말이라는 뜻이고 책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월인석보가 조선대장경의 효시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 이야기 오늘 할 건데 갑이라고 정반왕의 맏아드님 석가열애. 그래서 제목만 보면 갑이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때 당시의 왕 이름은 정반왕이었구나. 맏아들의 이름은 나중에 석가열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석가모니의 그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보다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전생에 부처님이 도솔천에 보살로 계셨어요. 호명보살. 세 번째는 부처님이 연부제. 연부제는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예, 맞아요. 남연부제, 남선부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그 전생에 도솔천에 살다가 그 속세 남선부주에 내려오셨어요. 네 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그린 게 뭐라 그랬죠? 팔상도. 팔상도의 첫 번째 그림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도솔레이상.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제 팔상도 이야기라면서 불교 교리와 불교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권이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가 있고 현학적이고 전문적인 불교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분의 뜻은 뭔지, 영각의 뜻은 뭔지, 12인연의 뜻은 뭔지 이게 전부 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년 전에 훈민정음으로 불교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나? 그러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협주, 좁을 협자, 주석 할 때 주자 그래서 한 칸에 한 글자를 안 쓰고 두 글자를 써갖고 좁게 썼다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글씨를 크게 쓰지 못하고 작게 써서 주석, 설명을 달았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협주의 세계, 그리고 책 속의 책이라고, 그래서 조선불교 대사전, 조선 국어 대사전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불교 전문 용어인 육입에 대한 내용이 정말 한 권 분량의 책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12년의 순서가 왜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그 연유를 또 쓰고 있고 여덟 번째에 들어와서야 아까 갑이라국이 카필라국 룸빈이에요. 갑이라국은 이제 한자 발음으로 쓴 거고 카필라는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쓴 거예요. 룸비니, 비람강생. 비가 갑이라국의 비, 룸비니의 람이에요. 룸자가 한자로 없기 때문에 비슷한 람빈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이제 이 남선부주의 그 내려와 태어나는 이야기가 강생. 아홉 번째가 이제 그 비람강생의 구체적인 내용인 어머니, 석가열의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무수 가지를 오른팔로 잡으시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석가열의 아기 태자가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열 번째 이야기는 훈민정음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또 공부할 거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 우, 하늘 아래 나쁜 존후라. 이렇게 말해요. 11번째가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니까 인도에 막 길상의 그런 그 상서로운 조짐이 하나 가득 이제 전 그 인도에 퍼져요. 그뿐만 아니라 12번째 이야기 인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중국에도 상서로운 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13번째 이야기가 석가모니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통 30 이상 80조호라고 하잖아요. 그 80가지의 상스러운 모습이 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있어요. 월인석고 2권에는.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 뭐 환희심이 넘쳐나죠. 14번째 이야기는 또 인제 아까 12년 뭐 유깁 이런 것처럼 보살의 지위, 십지보살. 십지보살 뭔지 아세요? 뭐죠? 예. 그 10번째가 법은지예요. 그럼 초지는 굉장히 기뻐서 환희지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고 10단계의 보살의 지위에 대한 설명을 또 훈민정음으로 해요. 제가 한이지 본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저기 변혁주 거사님 우리가 지금 11시에 만나서 엄청 그 봉선사 근처에 고몰이라는 그 뭐야 산청정계 좋은 데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 명분이 제가 인제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한테 정강을 받았다고 축하해 주신 거였는데 그 월인 적광 을 인제 제가 이번에 인제 불명으로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인의 그 두 글자 법호는 여기 봉선사의 큰 스님 월은 스님께서 지어 주시고 시도 적어 주셨어요. 월영해수 그래서 달 그림자가 그 바닷물에 떠 있다. 그러니까 월인 청강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써 주셨는데 그런 그 내용처럼 석가모니의 80가지 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있다는 게 이 월인석고 2권의 아주 백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4번째가 10단계의 보살지위에 대해서도 훈민정음으로 또 쓰여져 있고 15번째가 인제 불교가 중국에 이렇게 넘어와서는 그때 도교가 아주 성행을 했었는데 그 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자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15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용을 굉장히 인제 숭상을 했는데 용이 된 자동제군이라는 그 불교 아니 도교의 스승을 도사라고 불러요. 그 도사님이 지금 거기에서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동제군을 그리고 도교 도사들을 불교로 귀의시키는 이야기 해서 이 79장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앞 인제 다음에 보시면 세종과 세조가 월인청강지국과 석고상자를 만들어서 부인 소원왕후와 그 정의왕후도 함께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이런 발언문을 썼다고 했죠. 그리고 인제 그 월인석고 조선대장경의 효시라는 말을 인제 제가 썼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인제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어 그 이묘미 보살님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 주시고 예. 석보상절의 석보는 석은 석가모니, 보는 족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라국의 정반왕 아드님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어 우리도 요새 뭐 그 남의 집 그 인제 자녀를 높일 때 아드님, 따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드님이니까 맏아드님이라는 표현이 조선시대부터 쓰이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석가열애이시고 그다음에 작은 아드님은 난다이다. 이 난다는 그 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하파사파제티 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정반왕의 족보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책의 내용을 한번 먼저 개요만 보는 거예요. 정반왕의 아우님 동생들이죠. 동생들은 백반왕, 흰 쌀밥왕. 정반왕은 깨끗한 정자예요. 깨끗한 쌀밥왕. 복반왕, 담노반왕.
다 반자 돌림이죠. 밥반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 이름에 밥을 썼다는 건 우리가 요새 그 밥을 못 먹진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잎밥에 고깃국,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 쌀밥에 쇠고깃국을 먹는 걸 이상향의 나라로 그렇게 인제 설정을 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을 독려할 때. 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이 나라가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 국가였겠구나. 그러니까 밥을 인제 그 흰쌀밥 왕을 그 인제 왕의 이름으로 쓸 만큼 이 쌀밥이 굉장히 중요한 곡식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인제 그 곡반항의 맏아들은 마하남이고 작은 아들은 아나율이다. 마하남, 아나율 들어보셨나요? 잘은 몰라도 좀 귀에 익숙하죠? 그다음에 또 정반왕의 동생 감노반 왕의 맏아들은 사바이고 작은 아들은 발제고 딸은 감노미이다. 그리고 열의 아드님은 정반왕의 맏아들 석가열애의 아들은 라후라이다. 이렇게 이제 족보부터 여러분들 인제 그 성경책 처음에 무슨 창세기인가 뭐 구약 성경인가 어딘가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러잖아요. 월요일법도 똑같아요. 뭐 그 1대 왕은 누구이고 2대 왕은 누구이고 100대 왕은 누구이다. 그러면 1 대부터 100대 왕까지 이름을 쫙 써 놓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요새 인제 그 자녀를 1 명이나 2명 낳는데도 그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그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어쩌면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뜻도 좋게. 음 그리고 인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머리는 21 세기까지 발전을 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2,600년 전 그 인제 저기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 그다음에 신석기가 요새 10,000년까지 올라가요. 옛날에는 3-4천 년까지 올라갔는데 어 그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어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 전을 갔다 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전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 그 카이세리 퀼테페라는 도시에 7,500년 전 그 쐐기 문자 유적이 나와요. 점토판에 글자를 써 놓은 그게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가서 그거 전시회 가서 우리 도시에서 발굴된 그 점토판을 제가 찾아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건 3 층이고 2 층에 가면 사유의 방에서 미륵방가 사유상이 두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 정말 일본의 국보 1 호도 우리나라 그 적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아마 그 코로나 3년 때문인지 다 무료예요. 너무너무 하여튼 그 전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쐐기 문자 지금 우리 훈민정음으로 된 문자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7천 년, 10,000년 가까이 전부터 쐐기 문자라는 서령 문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얼마를 걷고 나는 그 토지를 암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뭐 금 얼마, 은 얼마 아주 자세하게 그 문서 계약서, 매매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이런 게 그 쐐기 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깨알같이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석기 시대에 어떻게 배웠어요? 옛날에 역사 시간에?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뭐 동물 가죽을 옷을 벗겨 가지고 대충 그냥 얼기설기 입고 뭐 돌도끼 들고 막 이러고 인제 짐승 잡으러 다니는 걸로 배웠잖아요. 제가 터키에 그 1만 년 전 된 만 년 된 유적을 가 봤더니
그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도시. 그리고 굉장히 그때도 뭐 그 장례 문화 뭐 마국간, 외양간 따로 다 두고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인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다리를 치우면 적이 못 들어오고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로 길로 이용해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 외계인이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우주 뭐 스페이스 관련 주제로 만드는 영화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게 왜 자꾸 지 맘대로 가죠? 어. 그래서 여기 월인청강지국 제2 요렇게 써 있어요. 이따가 인제 우리 책에서도 보이겠지만 우리 책에는 21쪽 게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월인천강지국 제2 그동안은 제1 이었어요. 석보상절 제2 그리고 가비라국 여기에 보면 지금은 강삥랑즉 이렇게 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 이응은 옛날에는 소리가 안 났어요. 꼭지응만 응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 비, 라 이 귀도 어떻게 보면 중국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지금도 중국을 중국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한국은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음과 더 비슷하죠. 그리고 요 글자 두 개씩 쓴 걸 협주라고 했는데 갑이라난 누른 빛이라 하논 말이니 예 머리 누른 선이니 이 나라의 이셔 돌이 닭갈새 갑이라 국이라 하나니 그르니러 갑이라 위라도 하며 또 가위라도 가유위라도 하며 하이라도 하나니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발음을 해보면 좀 쉬워요. 갑이라 국 써놓고 갑이라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이 갑이라가 뭐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그 옐로우 그 컬러라는 뜻이에요. 누른, 누르황 할 때 누른. 그다음에 빛깔은 이제 색깔. 빛이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에 머리카락이 노란색인 그 인제 선인 수행자가 이 나라에 살아서 도리를 닦을새 수행을 함으로 갑이라 국이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그 카필라잖아요. 그러니까 카필라라고도 하고 비슷한 발음으로 가비라위라고도 하고 가유위라고도 하고 가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인제 또 큰 글자로 정반왕 시옷은 뭐뭐의 지금의 의라는 뜻이에요. 정반왕의 맏아다니만 석가열의 시고 요렇게. 정반왕의 맏아드님은 석가열의 시고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다음 아 앞으로 가세요. 예. 앞으로. 예. 어 뭐 내가 이런 글자를 죽어도 못 읽을 것 같죠? 얼핏 보기에. 그런데 보시면 어 달월 도장인 뭐 그 주문 옛날에 우리말로 주문이에요. 가람강 뭐뭐의 갈지 그다음에 노래곡 차례제 제2 이런 식으로 써서 어린 청강지곡 제2권이란 뜻이구나. 갑이라고 정반왕의 맏아다님은 석가열의 시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냥 아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읽을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러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지만 읽다 보면 '내가 이거를 알아듣네?' 무슨
그 진짜 외계어를 알아듣는 느낌? 같은 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 권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석가열의 가계 그 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석가모니의 족보 줄여서 석보의 이야기로 이 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석가열의 아버지 정반왕과 동생들의 관계 또 정반왕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식들 그러니까 조카들 그리고 아들 석가열애가 낳은 아들 라후라까지 집계를 설명하고 있죠. 제가 말하는 그 협주를 월인석보 불교사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석이 돼 있나 가비라 요거는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산스크리트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까삐라 이렇게 읽어요. 가비라는 원래는 어, 누름빛이라고 하는 말이니 옛날에 머리가 황금빛인 선인이 이 나라에 있어 도리를 닦음으로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 아까 읽었죠. 잘못 일러서 잘못 발음해서 가비라위라고도 하며 가유위 가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를 소리만 따서 그 이제 중국 한글자 한자로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슷한 한자로 불린다는 걸 잘못 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비라를 표준어로 삼는 그걸 이제 원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반왕도 보시면 어, 슈또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슈또다나의 정반은 깨끗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백정왕이라고도 해요. 백정왕. 음, 어, 우리나라에도 백정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신라에. 헌덕여왕 아버지 진평왕. 그러면 진평왕의 부인 왕비의 이름은 뭐였을 것 같아요? 마야 부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신라가 불국토를 표방을 했구나. 그러면 헌덕여왕은 백정왕과 마야 부인의 그 아들은 아니지만 딸이니까 자녀는 뭐예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자녀가 석가열애이듯이 신라의 석가열애는 누구? 헌덕여왕인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랑 같이 공부하면 이게 서로 악유가 맞으면서 훨씬 우리가 그 아는 거 이상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불교 국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라후라, 장애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아수라라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악신, 그 아수라 백작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불교를 보호하는 그런 신 이름이에요. 아수라의 이름이니 가리우다. 그러니까 라후라가 이제 장에 막을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을 들어서 해와 달을 가리다. 그러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서 세상이 깜깜해지죠. 어, 구이가 야수다라라고도 하고 구이라고도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이 아들을 낳을 때, 라후라를 낳을 때, 라후라 아수라 왕이 이제 월식, 달을 가려서 이제 달을 가린 사람, 그래서 라후라가 됐다. 뭐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가 출가를 하는데 뭐 6년 있다 라후라가 태어나서 장애가 태어났도다. 뭐 이래서 라후라라고 하였다가 아니라 이 월인석보에서는 라후라라는 그 이제 그 불교의 그 호위 신장으로 등록된 아수라의 그 신이 그 이제 월식을 할 때 나타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라후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라후라가 월식을 할 때 그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거기에 맞춰서 라후라라고 지었다. 우리도 뭐 옛날에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뭐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뭐 9월에 태어나면 9월이,
뭐 이런 이름 많았었잖아요. 뭐 그 상궁이나 무슨 그런 시녀들 이름에. 어 근데 그 이름이 터키에도 있어요, 터키에. 터키에도 9월이 에일일이거든요. 근데 에일이라는 이름이 밤마다 학년마다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여자 이름에. 그래서 "에일일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제 이러고 물어봤더니 다 9월이라는 거예요. 다 9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 9월이가 우린 그 인제 터키 그 학생들한테는 9월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석가모니의 석은 정반항의 석이고 석종 인제 종은 종족 씨라고 하는 말이니 석씨 가문을 석종이라고 한다. 이게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음. 반장님 네.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졸리지 않으세요? 예. 새로 들은 것 같아요? 서로 그 예. 공부하는 이런 걸 듣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가르칠 때만 다시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또 다 인제 그 하얗게 까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인제 가르칠 때 근데 또다시 컨셉 공부해서. 같은 거는 생각 그쵸.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보통 그 빨래도 초벌 빨래 뭐 애벌 빨래하고 그다음에 본 빨래를 하듯이 예 이런 것도 그 뭐 그릇 구울 때도 초벌 구이하고 그다음에 인제 재벌 그 인제 두 번째 구워야 더 단단해지듯이 공부도 일단 이렇게 인제 그 용어들 훈민정음 글자들 눈에 선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해 놓고 눈에 익숙하게 귀에 익숙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면 처음 배울 때보다는 훨씬 '내가 인제 쉽구나. 어느 정도 인제 몇 계단 올라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예. 불교대학이나 그것도 기본 교육 받을 때 예. 부처님의 세계라든가 예. 기본 교육 그런 거 받았는데 음. 물론 뭐 상식적인 거니까 똑같은 것들인데 네네. 색다른 접근이 있어서 예.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에 비슷하지만 쪼끔씩 다른 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경전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한문 불교 경전을 모태로 해서 원인속보를 지었구나를 또 인제 그 한문 책을 찾아 갖고 비교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머리속보 책이 그 통일성이 없는 게 어디에는 그 인제 라후라의 엄마를 야수다라고 다라라고 써 놔. 그리고 어디에다가는 구이라고 써 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한 사람 이름을 왜 전생의 이름하고 현생의 이름을 같이 헷갈리게 써 놓지? 근데 인제 경전을 어느 경전은 현생에서도 계속 구이라고 쓰는 경전이 있고 어느 경전은 야수다라라고 쓰는 경전이 있어요. 또 어느 경전에는 야소다라라고 써.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책을 이제 원고를 넘겼더니 인제 월인석보의 그 기준으로 해서 야수다라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 출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갖고 다 야소다라 이렇게 고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건데 내가 풀이한 건데 내가 야소다라를 모를까 봐 그걸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고쳤냐고 막 내가 막 길길이 인제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보게나 출판 사람은 인제 야소다라 버전으로만 공부했으니까 불교학자라 그러면서 뭐 야소다라도 제대로 못 읽고 "야수다라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기가 막 아주 뭐 "다 틀렸음." 막 이런 빨간색으로 다 붙여 놨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막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이는 야수다라 또는 야수 줄여서 다라를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해요. 어 그리고 라후라의 어머니 이름을 야수다라로 부르지 않고 인제 구이라고도 칭한다. 구이는 머리속보 1 권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과거 연등굴이 계실 때 그 이름. 그때는 인제 이 석가모니가 아 그
선해라는 선해보살로 불렸을 때예요. 근데 또 우리 이름으로는 현재 이름으로는 선해가 조금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요. 구이가 남자 이름이고 선해가 여자 이름이든가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또 불교의 문외한이었을 때는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인인가? 아,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이 그 마야 부인이든가 뭐 이러면서 그 이름 그 족보 따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절에나 가면 스님들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갖고 석보상절을 척척 다 설명을 해 주는 줄 알고 제가 아무 절을 간 게 그 경복궁 앞에 법륜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석보상절을 공부하는데요. 이랬더니 스님이 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석보상절?" 막 이러면서 "나 모르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거는 그 저기 국문과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국어학 언어를 전공해서 고전문학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소린가? 그래서 고전문학하는 선생님한테 그때만 해도 인제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그 전공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공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 그런 거는 불교학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석보상절에 그 족보를 어떻게 아냐면서. 그 이걸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뭐야? 스님도 몰라? 고전 문학자도 몰라? 불교학자는 그럼 석보상절을 아느냐? 더 몰라요. 제가 그 동국대 불교학과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 훈민정음으로 된 석보상절을 이렇게 현대국어로 풀어서 설명을 그 불교학자들한테 해 주고 나는 아까 말했던 책 속의 책 뭐 성문, 십이영각, 뭐 보살, 뭐 십지, 유깁 이런 거의 뜻을 철학적인 그 인제 불교 지식을 배우러 갔는데 그렇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어학하고 국문학하고 합해서 국어 국문학과거든요. 근데 국어학자들하고 국문학자들하고 전혀 안 친해요. 그런데 인제 제가 국어학을 이 중세 국어로 전공을 하고 불교학자들한테 가서 아니 산스크리트 빨리 무슨 티베트 장경까지 남의 나라 대장경은 그렇게 죽자사자 그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왜 조선시대 훈민정음 이렇게 훌륭한 우리말로 된 경전 공부를 안 하십니까? 뭐 인제 "같이 공부하시죠." 그랬더니 그거는 다음 생에 하기로 하고 뭐 거의 뭐 이런 식 이번에는 내가 뭐 티베트 장경 하기만도 바빠서 뭐 한문도 내가 못하고 이 쩔쩔매는데 무슨 훈민정음까지 공부를 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 쉽지 않구나. 이번 생에 내가 이 월인석보를 또 삼국유사를 제대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리기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제 책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진짜 뭐 희유한 시절이녀를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난 거예요. 아마 과거 생에 몇 번 이렇게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석가열애는 제 선혜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현생의 야수다라 과거 생의 구이는 같은 인물이지만 원인석보 편찬하는 사람은 이 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인제 굉장히 흥미롭다. 이거는 한문경전을 어떤 원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석가보가 있고 석가시보가 있고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도 다 비슷한 부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쪼끔씩 다른 거예요. 아까 갑이라고 또 어느 경전에는 뭐 가유위국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 불설중허 마하제경에서는 야륜타라, 야수다라를 야륜타라라고도 썼어요. 그다음에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파 승사라는 책에서는 야수다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야수다라, 야륜타라, 구이가 다 동시에 병용 그러니까 함께 쓰이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인제 100 명의 이 왕 이름이 나와요 인제. 그리고 어
왕은 정반왕의 100대 선조는 고마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왕의 100번째 후손이 정반왕이다. 그래서 이제 각 협주에 이 100대의 고마왕이 나오는데 100명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번호 매기다가 막 헷갈리고 33번째 선사왕까지는 순서대로 이제 1, 2, 3, 4 그거를 붙이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륜성왕의 계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10사람이 등장을 해. 그러면 43번째인가? 그런데 44번째가 또 고마왕 이후에 갑자기 94번째 왕이 나타나요. 대선생왕. 그래서 이게 막 무슨 저기 뭐야 머리 좋은 사람이 천재가 막 이쪽 세계 갔다 저쪽 세계 갔다 무슨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이 천재의 글쓰기를 이 범민이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시 6분의 왕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왕은 정반왕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분명히 100대가 고마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왕 이름은 고마왕, 100번째 왕 이름은 정반왕. 이것만 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불조통기라는 책을 보면 이게 머린석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또 있어요. 그래서 정반왕의 100대 선조만 연구해도 석사 논문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나이시거든요. 지금 5학년이세요? 6학년이세요? 지금 5, 6학년이시죠? 네. 제가 한번 공부를 시작하거나 뭘 시작하면 일단 저는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삼국유사 공부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때 60살 된 기념으로 이제 한 10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드나들고 해갖고 지금 그분들이 70대 중반이 되셨고 제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80대예요. 80대. 근데 안 늙어요. 치매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공부가 정말 치매 예방에 좋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변혁주 권사님, 지금 이제 한석영 보살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해 잘 되세요? 오늘 좀 정신 없으시죠? 예. 아니요,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다나한 보살님, 조금 예, 늦으셨네요. 교수님. 예, 예.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죠. 운하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셨어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28쪽에 보시면, 고마왕, 그리고 아들 장생이,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작은 부인의 아들 니루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마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들 장생이,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죠. 두었는데, 성격이 사나웠다. 그러니까 사납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그냥 사납다라는 걸 어떻게 뭐 표현이 좀 거칠고 성격이 좀 뭐 우락부락하고 이 정도인데 옛날에 이제 사나웠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못된 마음씨와 그리고 이제 남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을 이제 성격이 사납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납다는 표현이 점점 이제 조금씩 달라져서 지금의 아유 저 사람은 성격이 사나워서 못 쓰겠어 뭐 이런 정도로 쓰게 됐죠. 고마왕은 또 이제 첫 번째 부인 말고 작은 부인들 사이에서도 아들 넷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름이 조목, 총목, 조복상, 니루 이렇게 있었는데 사납다의 반대말이 어질다예요. 어지럽다. 옛날에 어질다라는 거는 어디다가 주로 썼죠? 주로 임금님, 뭐 어진 임금, 뭐 어진 정승, 뭐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또 착하다. 포용력도 있다. 네? 착하다. 착하다. 예. 지혜롭다. 덕이 있다. 예, 그런 걸 다 합한 거예요. 현명하고,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포용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정자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을 어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질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작은 아들의 아니 작은 부인들의 아들인 니루가 정반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마왕과 이제 본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니까. 첫 번째 부인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 장생이가 조금 그 작은 부인의 아들들보다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로 그 왕이 되어야지만 이 첫 번째 본부인이 자기가 그 왕의 어머니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테니까 그걸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작은 부인들을 시세화하다는 말도 요새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쵸? 예, 시샘하다 이런 걸로 남아있죠. 샘을 부리다 뭐 이렇게 다른 부인들의 내 아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꾸며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막 좋은 낯빛을 하고 굉장히 어진 얼굴을 하고 그 이제 속으로는 이 작은 아들들을 다 어떻게 처치해야지 우리 아들 장생이를 왕으로 세울 텐데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이따가 다시 볼 텐데 고마왕이 첫 부인에게 맞들려서 가까이 하시거늘 맞들리다라는 표현도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맞들리다라는 표현은 요새 저는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맛동산 맛이 들다라는 표현은 쓰죠. 이 김치가 맛이 들어서 맛있어요. 뭐 이럴 때는 쓰는데 그냥 맛들리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는 거의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외할머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들은 제대로 학교 교육을 신식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인데도 이 모국어에 대한 그 탁월한 직관력, 선천적인 능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요새 아까도 지난 학기에 저한테 배우셨던 안선영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다. 오늘 여기 뭐 그 이제 우남 김성숙 선생님 스님 뭐 자원봉사를 해서 못 들어오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큰일을 이제 겪으시고 이렇게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해도 안 해도 그 마음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가 썼던 그 표현들을 제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런 뭐 맞들리다라더니 뭐 아까 시세어라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말은 거의 사화가 돼서 안 쓰는데 6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그대로 엄마 시대까지 썼었구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아주 흥분되는 그런 그 시간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누군가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나한테 그 유리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이뭐 2000 몇백 년 전이나 뭐 그 2000 몇백 년도 더 되지 이게 뭐 100대 왕이니까 뭐 한 3000년 전의 얘기나 3000년 후나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 이런 것도 이걸 같이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그 이제 표현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내가 그 말을 그냥 그, 그 입으로만 내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단어의 깊은 맛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은 불행 중 다행이다. 요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다들 하마터면 이제 큰 병이나 뭐 이제 하마터면 아주 위험한 순간들을 인생에 사실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뭐 그 평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2번이나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가고 뭐 하여튼 등등등 해 가지고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넘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인제 이 날씨 같다는 표현을 써요. 올해 내 인생은 올해의 날씨와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날씨도 뭐 태풍 불고 무슨 뭐 폭우가 쏟아지고 뭐 어마어마했지만 또 어디 그 세상 지구 저쪽에서는 막 가뭄에 난리가 나고 막 산불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 나는 데도 있고 뭐 호주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리고 또 뭐 파키스탄은 뭐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그 홍수에 지금 뭐 나라가 다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막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태풍이 불고 올해 2022년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인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절망과 그 어려운 시간을 딛고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성공 스토리를 누가 나와서 강연을 하면 그 성공한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동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 지금 두 분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제 그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작년 1 월에 암 발병이 돼 가지고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1년 반 만에 그 남편이 떠날 거라고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떠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폭풍우가 막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게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천지자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그러고 그 감정을 막 인제 그 폭풍으로 울고 막 인제 이제 울부짖는 게 이렇게 인제 뭐 태풍으로 오고 이런 거 아닐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인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인제 터키에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막 비행기 표도 없고 해 갖고 너무너무 어렵게 인제 왔는데 그 후에 6 주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6주 동안에도 "이번 주를 못 넘깁니다." 하는 게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6 주를 인제 하면서 그동안에 인제 뭐 쌓였던 감정의 앙금 뭐 이런 거 다 풀고 화해하고 정말 내가 그분을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어 그 30 년이더라고요. 30년 동안에 훌륭했던 사람을 내가 제대로 과소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마지막을 같이 떠나는 거를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인제 뇌로 전이가 돼 가지고 뭐 오락가락하고 해서 뭐 인제 네 유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별 그 문제 없이 무사히 어제 아침까지 그 상속 처리를 다 마쳤어요. 지난주에 49제를 또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터키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랬으면 뭐 이런 생각을 무수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편이 지금도 이제 그 생사를 오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터키를 못 갔겠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순간에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면서 고맙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한 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행운인 것이 많은 다행인 한 해였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이 시계 맞아요? 2시 반이에요? 아까 이게 앞에 이걸 못해서 그렇군요. 예, 이게 막, 네. 그러면 이 책은 일단 요거 얼마 안 되니까 요거 빨리빨리 하고 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잠깐만 이게 그리고 자꾸만 얘가 거기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니, 안 만지는데 얘가 모르겠어요. 자꾸만. 아니, 그 자판기에 그거 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랑 서로 다른 건데 계속 그렇게 되네요. 예. 제가 그래서 맞들리다는 표현에 그 우리말에 그 이제 그 저기 직관력 이런 거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욕의 일은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데 저는 이제 시음이 깊어 넘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의 소원을 이루면 적으나마 남는 즐거움이 있으려니와 제 말을 안히 들어주시면 다시는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표현도 너무 재밌잖아요. 고마왕이 이제 첫 부인에게 이제 흠뻑 이제 빠져 있을 때 첫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임금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즐거운 시간은 없을 줄 알아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 이제 남녀가 좋아하는 일은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데 나는 지금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왜? 마다들이 왕이 못 될까 봐죠. 그러니 하나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걸 왕께서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왕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막 맹세하면서 들어주겠다가 하니까 이제 그 본부인이 작은 부인의 내 아들은 다 어질고 현명한데 내 아들이 비록 맞이라도 사납 자기가 그냥 자폭을 하네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길 것 같으니 이 작은 부인의 아들들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마왕이 내 아들이 다 효자고 허물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내쫓겠는가. 그랬더니 이 본부인이 나라의 일을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이 현명해서 백성의 마음이 다 이 내 아들한테 가면 왕위를 다투어서 싸우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입니다. 이 뭐 본부인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부인들도 이제 같이 추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왕이 그런가 그러면서 작은 부인의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다 나한테 소홀히 하였으니 빨리 다 나가거라 해가지고 내 아들이 각각 그 어머님을 모시고 또 누이들을 더불고 즉시 이제 다 그 궁 밖으로 나가니 백성들이 이 어진 그 왕자들을 따라서 이제 다 나라를 떠났다. 거기에 이제 맞들리다는 좋아하거나 즐긴다는 뜻이고 소활하다는 기만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번역한 건데 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어사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지망지망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심성이 없고 경박하게 촐랑거린다.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쓸만하죠. 기만하다, 지망지망하다 이런 표현. 되게 현대에 되살려 쓰고 싶은 우리말. 요것만으로 제가 한번 책을 한 권 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던 우리말 표현이고 지망지망은 홍명희의 임꺽적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네는 말을 지망지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세.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석가씨 그 가문의 유래는 그 이제 히말라야 설산 북쪽에 이제 갔더니 땅이 훤하고 아름다운 꽃이 그 많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 백성이 이제 저자거리는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시내 중심가에 가듯이 이제 가서 거기가 이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네 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마왕이 있는 나라에 백성들이 다 떠나고 뭐 이러니까 고마왕이 뉘우치고 부르시니 얘네들이 이제 그 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아이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못 갑니다. 이러면서 아들들이. 그러니까 고마왕이 말하되 나의 아들이 어딜도다 하시니 그로부터 석종이라고 했는데 석이라는 말 자체가 어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석이지만 샤카, 무니 그렇잖아요. 샤카족의 성자. 그래서 어진 시족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인석보 그 2권의 본론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석가열애가 어떻게 과거생의 도솔촌에 계시다가 현생의 남선부주 가비라국에 그 이제 탄생하시게 되었나. 그 내용이 월인청강지곡 12장 노래로 이제 2장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 갈수록 흥미진진한 월인석보의 세계. 굳이 월인청강지곡 11장의 연속인 내용을 지금 11장 연속이에요. 1권에 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이제 풀이하고 있어요. 2권으로 이제 그 다음 편으로 넘겨서 정반왕과 석가열애로 시작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부처나 왕을 쓸 때 그 칸을 그 맨 밑에다 안 쓰고 다음 칸으로 제일 위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1권의 마지막에 안 쓰고 2권의 처음에다가 석가모니의 가계를 쓰기 위해서 2권으로 이렇게 권차를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인석보의 주인공인 석가열애가 등장하시니까 말이다. 그래서 월인석보를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정독할 때마다 마치 까막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에 이제 성원하기를 월인석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우리나라 밖에 그 한국을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혁주 거사님 감사합니다. 한석영 부사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써주세요. 그 한 줄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